자, 그럼 이제 클래스, 자, 6장 이제 클래스 내용 볼 건데 그 지금 6장에서 해야 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개념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게 한번 처음에 내가 알겠다 하고 뒤돌아서서 조금 시간 지나면요 머릿속에서 싹 잊혀져요. 예. 왜냐면 이게 이제 내용이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6장에서 우리가 정리할 내용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객체와 클래스, 클래스 선언하는 방법, 다음에 객체 생성하는 방법과 클래스 변수, 다음에 뭐기 이제 클래스의 구성 멤버, 다음에 이제 필드, 가 뭔지, 다음에 생성이 뭔지, 다음에 이제 메소드가 뭔지. 자, 여기서 클래스의 구성 멤버가 필드 생성자 메소드죠. 예. 세부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이거 이제 끝나면 이제 인스턴스 멤버라는 게 나옵니다. 예, 인스턴스 멤버와 정적 멤버 구분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뭘 의미하고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인스턴스 멤버 할 때 this라는 키워드가 나와요. 자, 이거 이제 생성자 할 때도 this 라는 걸 쓰고요. 또 이제 현재 인스턴스 객체를 가리킬 때 또 이제 this 라는 걸 씁니다. 스태틱이라는 정적 멤버와 관련된 이제 키워드가 나오는데, 자, 스태틱에 대해서도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필드와 상수, 스태틱 파이널이죠. 요거 이제 그러면 여기 상수에 보면 파이널이라고 돼 있는데, 요 스태틱은 위에, 자, 10절에서 요 스태틱을 또 배우죠. 그래서 요 앞에서 얘기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 못한 상태에서 뒤에 그냥 건너뛰기 하려 그러면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프로그램이 어려집니다.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공부하실 때 건너뛰지 마시고 앞에서부터 하나씩 정복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되고 차근차근 가셔야 되고. 근데 정복한다는 여기서 정말 100%알 정도가 아니고요. 공부하시면 100%가 안 돼요. 왜냐면 뒤에 있는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100%가 돼요. 그래서 한번 한 90% 이상 이해를 했다 하면, 자, 여기서 체크 했다 생각하고요. 90% 이상 이해가 되면 그 다음 거 넘어가고, 적어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나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서는 이제 패키지, 클래스를 이제 분류해서 관리하는 건데요. 그룹화해서 관리하고, 우리 이제 디렉토리 폴더를 가지고 파일 관리하듯이 클래스 관리하는 그런 이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패키지와 관련해서 또 적금 제한자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의 역할에 따라서 get와 setter 분류하는 것과 이제 annotation이라고 해서요. 자, 이런 내용들을 6장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지금 하는 내용들은 이제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드렸던 내용인데, 자, 처음에 이제 나오는 게,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자, OOP, Object Oriented Programming이라고 하고요.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게 이제 OOP를 얘기하는 거죠. Object Oriented Programming. 자, 그럼 OOP는 뭐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뭐냐? 자, 부품 객체를 먼저 만들고, 이것들을 하나하나 조립해서 완성된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법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부품 객체, 부품 객체를 가지고 조립해서 완성된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래서 객체를 가지고 프로그램하는 방식이네요, 그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객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식인데, 자, 여기서 이제 부품 객체를 먼저 만들고 이것들을 하나씩 조립해서 완성된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객체. 자, 그러면 객체를 만들고 했는데, 그러면 객체는 과연 무엇인가? 자, 그러면 객체 하는데, 그래, 객체를 만들고 나는 객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객체가 뭐냐? 정의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객체라고 한다. 자, 어떤 거?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건 뭐 우리 눈에 보는 거 다죠. 뭐 책상, 의자, 나무, 뭐 꽃, 자동차, 뭐 오토바이, 뭐 커피, 뭐 커피잔, 뭐 냉장고, 뭐 가전제품도 있을 거고 비행기, 뭐
지하철, 예, 건물, 그죠? 건물도 많잖아요. 뭐 빌딩도 있고, 뭐 초가집도 있고, 그죠? 예, 창고도 있고, 뭐, 많죠. 그리고 뭐 사람, 뭐 동물, 예, 식물, 뭐 다 되죠. 자, 이런 것들이 다 객체다. 우리가 이제 자바 프로그램을 하니까, 그럼 자바 프로그램에서 지금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이런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객체를 얘기할 때 뭘 객체라고 얘기하느냐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그리고 또 이제 추상적인 것, 예, 뭐 회사, 날짜 이런 것들도 예, 객체로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추상적이긴 한데, 자, 이런 것들이 예, 자신의 어떤 속성과 예, 동작을 예, 가지고 있으면 이제 객체라고 할 수 있다. 추상적인 거라도 속성과 동작을 가지면 예, 객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눈에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 다 객체가 될 수 있네요, 그죠? 이 말이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과 추상적인 것, 예. 자, 이런 것들이 다 객체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객체는 자,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객체를 표현할 때 필드라고 부르는 것과 메소드라고 부르는 것으로 예, 객체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은 객체는 필드 뭐 속성과 예, 메소드, 여기서 지금 여기 뭐 속성 동작이라 나오죠. 예, 속성, 자, 필드는 속성이고, 그죠? 메소드는 동작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필드와 예, 메소드로 예, 구성된 자바 객체로 모델링 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객체 표현할 때 뭘로 표현합니까 하면 필드와 메소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밑에 이제 그림이 우리 이제 앞에서 봤던 현실 세계의 내용들을 실제 이제 컴퓨터 세계에 자바 그 중에 이제 자바라는 언어의 이제 객체로 표현을 하면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예. 자, 이게 뭐야라고 하는데, 실세계를 사실 뭐 컴퓨터 안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똑같이 예, 넣을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안 되죠. 불가능하다고는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예. 나중에 뭐 타임머신도 개발이 되고, 그죠? 예. 그 외계인하고도 조인해가지고, 그죠? 기술도 뭐 지금 기술은 아니고 생산도 못하는 그 기술이 또 이제 되면 또 뭐 그런 게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는 게 나중에는 뭐 미래에는 가능하겠죠. 근데 지금은 현실 세계에 있는 것들을 느끼기가 힘들어. 그러면 왜 현실 세계를 넣으려할까? 컴퓨터 안에다가 왜 현실 세계를 넣으려할까?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참 컴퓨터가 왜 나왔느냐? 그 보통 이제 전산 개론이나 이런 거 보시면 이 컴퓨터 설명하는데 뭐부터 설명하냐면 주판부터 생각해요. 주판 있죠. 예, 주판. 원시인들 왜 돌로 이렇게 한 개 두 개로 왜 그 무역하고 뭐 거래할 때, 그죠? 예, 이런 거 수단 있죠. 수를 세는 수단 같은 거, 주판 같은 거 나오고, 주판 이전에 또 고대에서 쓰는 그런 이제 계산할 때 쓰는 이제 그런 것들도 설명하고 예,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쓰는 거는 전자계산기죠. 전자계산기인데 기계식 계산기부터 해가지고 쭉, 그러니까 계산기에 대해서 처음에 나와요. 컴퓨터 공부하러 갔는데 계산기부터 그러면 이제 이게 이 컴퓨터의 조상이 누구냐라고 그래서 이 컴퓨터 기술이 예, 계산기 기술에서 온다는 거죠. 초창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계산기 있죠. 예, 그거는 이제 계산만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실제 이제 그 계산기 만드는 것부터 해서 쭉 기술이 발전이 되어 왔다는 거죠. 근데 그 계산기를 왜 쓰느냐? 예, 잘 생각하면 사람이 계산을 할 때, 뭡니까? 잘 틀리죠.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예, 틀리죠. 보통 우리가 뭐 1 더하기 1, 2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문제를 그러죠. 예. 자, 문제를 내면,
예, 100점 맞는 친구도 있겠지만, 예, 100점 못 맞는 친구도 있잖아요. 예, 연산하기가, 예, 힘든, 예, 연산하기를 싫어하는, 예, 수학이나 산수 싫어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문제란 말이에요, 문제. 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계산기죠. 근데 지금 현 세계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때 쓰는 도구가 뭐예요? 컴퓨터라는 거죠. 자, 어려운 뭐 어떤 공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계산할 때 시뮬레이션 할 때 뭘 돌립니까? 사람 머리로 돌립니까? 아니죠. 다 슈퍼컴퓨터 같은 거 돌리죠. 어, 그죠? 언제 뭐 이제 우리 저 날씨 같은 거 슈퍼컴퓨터로 돌리잖아요, 그죠? 기상 상태가 어떻게 이제 바뀔지 이런 것도 데이터 다 집어넣어 가지고 시뮬레이션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현실 세계의 문제를요 컴퓨터 세계로 가져가 가지고 컴퓨터에서 문제를 지금 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컴퓨터 안에 자 생각해 보면 현실 세계의 내용을 컴퓨터 안으로 잘 가져가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자바에서는 뭐 객체나 필드 메소드라고 지금 2단계까지 쓰는데 더 리얼하게 현실 세계를 이 가상 세계에서 더 리얼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예, 어, 더 문제 풀 때 더 리얼하게 풀 수 있다는 거죠. 현실을 맞게끔. 그래서 자꾸 이제 이쪽으로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뭐 앞에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 프로그램을 어떤 이제 작성하는 방식이 절차적 프로그래밍해서 이런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 나오기 전에 뭐 구조적 프로그래밍도 해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예, 이런 이제 절차적 프로그래밍, 순차적 프로그래밍 뭐이라고 얘기하고요. 구조적 프로그래밍도 했다가 지금은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어느 쪽으로 대부분 다 예, 많이 쓰고 있어요. 대부분 다 예,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이제 적응이 안 됐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이제 적응이 돼서 확산도 많이 되고 이걸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는 이 객체들을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나 추상적인 것들 중에서도 어떤 속성과 동작을 가진 것들을 객체로 만들어 가지고 컴퓨터에다가 이제 집어넣을 때 이걸 집어넣는 이제 방법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자, 요 현실 예를 들어서 이제 현실 세계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예를 들었을 때, 자, 사람이나 자동차가 있다 하면 일단은 속성과 사람의 속성과 자동차의 속성과 사람이 할 수 있는 동작, 자동차가 할 수 있는 동작으로 나눠서 요 두 가지로 나눠서 예, 객체를 표현한다는 거죠. 자바에서는. 그래서 사람은 어떤 속성이 있느냐, 뭐 이름, 그다음에 뭐 키, 뭐 혈액형, 성별, 몸무게,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뭐 시력 이런 것도 되고 될 수도 있고, 예, 나이, 뭐 이런 것들이 다 예, 속성, 특성, 예, 이 사람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동작. 자, 사람은 어떤 동작을 할 수 있느냐? 뭐 뛰고 달리고 손으로 뭔가를 잡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뭐 이런 것도 다 동작이죠. 눈으로 사물을 보고 그죠? 구분하고 대화를 하고 그죠? 예. 달리기를 하고 그죠? 예. 구르고 이런 것들 춤을 추고 이런 것들이 다 동작이 들어갑니다. 예. 액션 쪽이죠, 액션. 예. 그래서 프로그램 할 때는 객체 지향 프로그램 할 때는 일단은 자, 이 두 가지로 보는 거죠. 일단은 모든 현실 세계는 객체들로 돼 있는데 이 객체들은 속성과 예, 요 동작 그러니까 여기 필드와 메소드로 되어 있다라고 딱 규칙을 만들어 놓고 예, 이 자바 세계를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를 가져와서 자바 세계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객체로. 예. 그래서 뭐 자동차는 뭐 자동차 뭐 배기량이라든지 마력 뭐 이런 것도 있죠. 면마력 뭐 이런 거요. 그다음에 최고 속도 뭐 자동차 뭐 가격 뭐 그다음에 생산 뭐 연도 뭐 이런 것들. 예.
또 몇 인승 뭐 이런 것들 이런 이제 것들이 이제 속성에 들어갈 수 있겠죠. 자동차 색상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동작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뭐 자동차의 동작 그죠? 사람을 뭔가를 실어 나르는 그런 이제 동작을 합니다, 그죠? 예. 그러면 뭐 달린다, 뭐 멈춘다, 뭐 클락션을 울린다, 뭐 이런 것들 그죠? 예. 또 뭐 후진을 한다, 뭐 달린다도 있지만 천천히 뭐 또 갈 수도 있으니까 자 이런 것들이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자바의 객체로 표현을 할 때 예, 속성은 요 위에 이제 속성은 자바 객체의 필드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옮겨 놓고요. 필드로 만들어 놓고요. 자바 이제 객체로 표현할 때 현실 세계의 객체를 자바 객체로 만들 때는 이렇게 이제 속성은 필드로 바꿔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동작 자 현실 세계의 객체의 동작은 자바 그러니까 자 세계의 객체로 표현할 때는 메소드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 그러면 자바는 객체를 가지고 부품처럼 객체를 만들어서 이걸 이제 조립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래서 객체는 뭐냐? 이렇게 이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객체가 될 수 있고 현실 세계에서는 자 추상적인 것도 객체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컴퓨터에 집어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넣을 때 이제 우리가 객체로 만들어서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객체가 가지고 있는 뒤에 나오는데 뒤에 구성 요소죠. 구성된 거는 이제 필드와 메소드로 구성이 된다. 이 개념이죠. 요런 이제 개념으로 해서 이제 자바를 공부를 이제 시작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그 자바 공부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객체가 먼저 알았어요, 그죠? 이제 자바 공부하니까 이제 객체가 이런 거구나. 그러면 이제 이 객체들이 조금 이제 그 뭐 아까 뭐 조립을 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 객체들이 또 이제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또 어떤 기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또 기능을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나온 게 자 객체는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그래서 객체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는데 요 객체들 간에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객체들 서로 간에 어떤 자 상호작용 동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주고받고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객체가 다른 객체의 어떤 기능을 이용을 하는 이런 게 있더라. 그래서 밑에는 이제 여기 이제 사용 하는 자 이런 이제 사람 객체가 있으면 계산기 객체를 이렇게 사용하는 자 이런 것들도 있더라. 그래서 사람 객체가 계산기 객체의 어떤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그 계산된 결과값을 다시 리턴을 받아서 여기 이제 사용하는 거죠. 이용하는 거죠. 사용하는 거.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그 객체 그림으로 그리면 사람 객체가 있고 전자 계산기 객체가 있는데 사람 객체는 전자 계산기한테 여기 지금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계산해라 하는 계산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계산하고자 하는 그 값들 있죠. 값들을 딱 넘겨주면 그 값들을 요 결과값이죠. 계산 결과값을 이제 리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객체 이름을 person 다음에 뭐 calculator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을 때 person 객체가 요 calculator 객체를 이제 요 그 사용하는 그런 예입니다. 그래서 person에서 calculator.add 그러니까 요 calculator 객체가 가지고 있는 add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10과 20을 이렇게 add 메소드에 이렇게 넣어줘요. 그러니까 매개 변수 값으로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은
요렇게 이제 이게 이제 호출이죠. 예, 호출. 자, 뭐 우리 말을 한다 그러면 요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펄슨이 캘큘레이터한테 야 캘큘레이터야, 예, 그죠? 앞에 있는 게 요 객체 이름이잖아요. 캘큘레이터야, 애드 해줘 하는 거죠. 10과 20을. 그러면 이제 요 캘큘레이터가 요 호출을 받아요. 그래, 10과 20을 애드 해달라네.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계산을 하겠죠. 애드라는 계산을 하겠죠. 한 다음에 10과 20 더하니까 30이 나왔어. 그러면 요 30을 예, 요 펄슨한테 리턴을 해주는 거죠. 반환해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캘큘레이터가 야 펄슨아, 네가 요 호출했던 거, 요 애드 호출했던 거 결과가 나왔는데 30이야. 그래서 되돌려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객체들 간에 상호작용하는데 그 중에 어떤 객체가 또 다른 객체를 사용 기능을 이용하는 이제 이런 형태가 있다는 거죠. 실제 이제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이제 형태로 이제 프로그램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그러면 더 분석을 해보자. 요런 이제 사용 관계 말고 요 객체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세부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자. 좀 이제 깊이 들어가 보니까 더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객체들을 모아가지고 큰 프로그램 만드는데 객체와 객체 관계를 쭉 분석을 해보니까 요런 요 집합관계, 사용관계, 악사용관계 앞에서 봤던 겁니다. 사람 객체가 캘큘레이터 객체, 계산기 객체 사용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집합관계라는 게 있고요. 또 이제 상속관계가 있더라. 그래서 요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우리 이제 자바 얘기하는 거죠. 자바. 우리가 자바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 이 오브젝트 객체로 하는 것은 다른 객체와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집합관계, 사용관계, 상속관계. 그래서 사용관계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이제 사람 객체가 자동차 객체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집합관계. 집합관계는 모으는 거잖아요, 그죠? 보통 이제 그 앞에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이제 설명할 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뭐냐? 부품 뭐 할 수 있는 객체를 만들어서 이걸 이제 조립해서 완성된 프로그램을 만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집합 관계는 완성품과 부품 관계다. 객체들을 쭉 보니까, 자, 자동차 객체가 있는데, 자동차 객체 아래쪽에 보니까 엔진 객체, 타이어 객체, 핸들 객체가 있었네. 보니까 이제 이런 객체들을 갖다 끼워 가지고 조립해서 부품처럼 조립해서 자동차 객체를 만들었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집합관계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를 만들 때 그냥 처음부터 하나하나 그냥 따로따로 그냥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엔진 객체를 만들고 타이어 객체를 만들고 핸들 객체를 만들어서 이 부품 객체들을 자동차 객체에 끼워서 조립해서 자, 요 자동차 객체를 완성하더라. 이게 이제 집합관계. 객체 간의 관계에서 집합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관계죠. 상속관계. 자, 요거는 이제 부모와 자식 생각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부모와 자식 생각했을 때, 자, 부모가 건물을 짓는데, 아주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 땅에다가 기초 공사를 하고, 그다음 이제 뼈대 기둥을 받고 뼈대를 쫙 만들었어요. 일단 부모는 거기까지. 그래서 이제 자식이 이제 그 부모가 만들어 놓은 그걸 물려받아서, 부모가 이미 기초 공사를 했고 뼈대 공사를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는 없죠. 그거 물려받아 가지고 뭐 벽하고 이런 거 완성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자, 받아서 집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만드는 것보다 빨리 집을 완성할 수가 있겠죠. 부모가 만들다가 중간까지 만드는 거는 만들다가 중간에 만드는 거는 안 돼 해서 다 또 무너뜨리고 새로 만든다 하면 처음부터 해야 되겠지만, 앞에서 한 작업을
이제 재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되면 빨리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객체도 여기 관계를 보니까 이런 거 상속 관계가 존재하더라. 그래서 이제 종류 객체와 종류 객체 큰 분류로 뺄 수 있는 종류 객체와 구체적인 사물 객체 자, 요런 이제 사이에 상속 관계가 발생이 되더라.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기계 객체라는 요게 이제 종류 객체입니다. 종류 객체고요. 기계 객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자동차 객체를 만들려고 하네. 가만 이제 보니까 자동차도 기계인데 그러면 이제 기계로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갖춰줘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자동차에도 똑같은 작업을 해야 되는 내용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미 기계 객체가 있으니 이거를 이제 재사용하자. 이걸 새로 처음에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 놓은 것을 자동차 만들 때 기계로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 부분들 있죠. 이걸 가져오게 되면 이쪽으로 가져오게 되면 이 부분은 상속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상속받으면 굳이 이제 이 부분을 안 만들어도 되죠. 중복된 부분이니까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만 완성을 하면 자동차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상속이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상속을 이제 표시할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모, 물려주는 쪽이 이제 부모고요. 물려받는 쪽이 자식. 자식인데, 그러니까 부모에서 이제 자식 쪽으로 물려주죠. 물려주는데 이 화살표를 쓸 때요. 자식에서 부모 쪽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림이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우리가 물려받는다는 이제 개념으로 상속받는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쓰는데요. 사실은 부모가 있다. 부모로부터 자식은 재산을 상속받는다 이렇게 재산을 상속받는다. 요 화살표 방향을 자식 쪽으로 부모에서 출발이잖아요, 그죠? 출발이 부모에서 출발하고 뭐가 재산이 그죠? 재산이 부모에서 자식으로 이동하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그릴 건데 실제 이제 이 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요 상속관계 이 그림 그려놓는 거 보면 화살표 방향이 이 방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로 본을 받는데 자식은 요 부모한테서 물려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화살표가 부모 쪽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네 부모 누구냐 하면 저기 계시는 분이 우리 부모입니다 해서 이렇게 가리키는 것처럼 화살표가 부모 쪽으로 가리킨다.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거 그림도 보는데 화살표가 이게 한쪽에서 이렇게 나와 있다고 얘가 부모인지 막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옆에다가 얘를 좀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죠? 한글로 이렇게 설명 적어서 그렇게 지금 보면 알아요. 근데 다른 거 하다가 조금 이제 안 보다가 다시 보면 막 헷갈립니다. 포기되는 게.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객체 간에 이제는 관계가 존재하는데, 그걸 이제 분석을 해보면 집합관계, 상속관계, 상속관계, 사용관계, 이렇게 이제 그 관계가 존재한다. 자, 그리고 자, 요 객체 지향 프로그램 특징에서 캡슐화 설명드렸죠. 캡슐화. 우리 그 알약, 캡슐이라고 그러죠. 알약. 알약 안에 뭐가 들은지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바 언어에서 이제 캡슐화, 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이제 요 캡슐화라는 그 프로그래밍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의 필드, 자 메소드를 하나로 묶고, 자 객체의 필드와 메소드 하나로 묶고 실제 구현 내용을 감추는 것이라고 했죠. 감추는 건 우리 그 요 캡슐 안에 가로역을 감추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알약이라고 하죠. 여러분 알약 뜯어 보셨어요? 알약. 알약 뜯어 보시면 이 안에 가로역 들었죠. 알약 안 들었습니다. 가로역.
캡슐 안에 우리 알약이라고 부르는 요것도 알약 우리 캡슐 있는 것도 알약이라 하죠. 근데 보통 이게 딱딱하게 생긴 거 이렇게 말려가지고 딱딱하게 생긴 거 알약인데 요거는 가루약이라고 이야기 안 하죠. 캡슐 안에는. 근데 이렇게 이제 안에는 가루약인데 요걸 감춰 놓은 거죠. 캡슐로 감춰 놓은 거예요. 알약처럼. 자, 외부 객체는 내부 객체 구조를 잘 알지 못하며 자, 객체가 노출에 제공하는 필드와 메소드만 이용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이제 캡처라해서 내부를 감추는데 외부에 어떤 이제 그 통신을 하려 그러면 다른 객체들과 일단 주고받고 하려 그러면 다 감추면 안 돼요. 그래서 외부와 통신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부분은 노출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자, 외부 객체는 내부 객체 구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 요 객체가 노출에 제공하는 필드와 메소드만 접근할 수 있다. 요 그림에 보시면 이게 외부 객체예요. 외부 객체고 이게 이제 내부 객체인데 내부 객체를 이렇게 크게 그릴 필요는 없는데 내부 객체예요. 현재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요 내부 객체에서 외부 객체 하고 뭐 통신을 하지 않겠다 하면 서로 주고받고 하지 않겠다 하면 다 이 캡슐에다가 감싸버리면 되죠. 안 보이도록 보이지 않도록 감싸면 돼요. 그러면 외부 객체가 내부 객체 접근을 못해요. 내부 안에 뭐가 들어 있는데 이런 메소드라든지 필드가 있는데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외부 객체가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일부를 이렇게 이제 노출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숨기고 싶은 건 숨기고 캡슐 안에다가 대신에 외부 객체들한테 노출을 하고 싶은 것들은 이제 오픈을 시켜가지고 외부 객체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드와 메소드를 캡슐화하여 보호하는 이유는 외부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서 객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자, 이런 이유가 있다. 자, 이렇게 캡슐화하고요. 자, 자바 언어는 캡슐화된 멤버를 노출을 시킬 것인지 숨길 것인지 그래서 여기 캡슐 안에 있는 놈 중에서 숨길 놈은 숨기고 노출할 놈은 노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캡슐화된 멤버를 노출을 시킬 것인지 숨길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서 접근 제한자라는 명령을 쓰시면 됩니다. 그 앞에서 우리 소스 할 때 퍼블릭 있죠. 퍼블릭. 퍼블릭이라는 퍼블릭 스테이트 보이드 메인 할 때 퍼블릭이 접근 제한자입니다. 그 퍼블릭이 외부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객체들아 여기 오픈 시켜놨으니까 접근해서 쓰고 싶으면 써. 이렇게 오픈해 놓은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캡슐화 객체 지향 프로그램 특징입니다. 지금 캡슐하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이죠. 앞에서도 이제 상속이라는 게 있었는데, 자, 상속해주는 놈이 부모가 되고요. 상속을 받는 놈이 자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객체가 있으면 상속해주는 부모 객체가 있고요. 상속을 받는 자식 객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은 우리가 이제 사람을 치면 보통 재산이겠죠. 부동산이나 그죠? 현금이나 뭐 이런 걸 이제 상속을 해주겠죠. 근데 이제 객체는 뭘 상속을 해주냐면 필드와 메소드를 상속하는 거예요. 객체가 가지고 있는 그거는 이제 필드와 메소드죠. 그 객체가 이런 이제 필드와 메소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상위 부모 객체가 이 하위 자식 객체한테 물려줄 때는 요 필드와 메소드를 물려준다. 물려준죠. 부모가 가지고 있는 필드와 메소드를 자식 객체한테 이제 물려주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상속이라고 합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 우리가 이제 자바 하고 있으니까 자바에서는 이제 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위 객체는 상위 객체를 확장해서 추가적인 필드와 메소드를 갖출 수 있다. 자, 부모가 물려준 거 외에 이 자식 객체가 부모가 분류된 거 외에 이 자식이 이제 부모가 물려준 거를 잘 활용해서요, 더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추가적으로 필요한 어떤 필드라든지 메소드를 더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그 부모 객체고 그림에서 요게 이제 자식 객체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부모로부터 자 필드 1과 메소드 1을 이렇게 상속 받는 거예요. 상속. 예, 상속을 받는 거죠. 물려받았어요. 그러면 하위 객체, 자식 객체는 요 필드 1과 메소드 1, 요 두 가지를 부모로부터 이렇게 상속받아 쓰는 겁니다. 보는데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만 이렇게 상속받아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위 객체, 자식 객체는 필요하면 자식은 추가적으로 이 자식 객체가 필요한 필드와 메소드를 추가해서 요런 이제 필드와 메소드를 추가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뭐 위에서 이제 부모 객체가 자식 객체한테 물려주는 거 상속 대상은 뭐라고요? 필드와 메소드. 그래서 이렇게 상속을 해주면 필드와 메소드 상속을 이렇게 해주는 기법을 자바에서 쓴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상속을 하게 되면 해주면 이제 좋은 것은 자, 일단 이제 상위 객체를 재사용해서 하위 객체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자, 개발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개발 속도가 빨라지겠죠. 부모에서 받아서 이제 사용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자, 반복된 코드의 중복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상속 받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자, 코드가 계속 이제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지 보수 할 때 편리합니다.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객체의 다양성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으로. 자, 요런 이제 상속의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자 특징 이제 다양성. 아까 이제 이 상속을 하면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다 그랬죠. 폴리모피즘이라고요. 다양성. 그래서 이 다양성의 이제 설명이 밑에 나옵니다. 같은 타입이지만 자 실행 결과가 다양한 자 실행 결과가 다양하다는 것은 서로 다르게 실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타입인데 실행 결과가 달라. 이걸 얘기하는 거죠. 다양한 객체를 대입할 수 있는 자 성질을 의미한다. 자 다양성. 같은 타입이지만 실행 결과가 다양한 객체를 대입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부모 타입에는 자 모든 자식 객체가 대입될 수 있고, 인터페이스 타입에는 모든 구현 객체가 대입된다. 무슨 이제 인터페이스는 구현한다, 임플리먼트라고 해서요. 구현한다는 키워드를 쓰고요. 또 그 사실 이제 그 부모 타입으로부터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부모로부터 이제 물려받는다 그러죠. 물려받아서 만들어지는 이런 이제 클래스, 객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익스텐즈라는 그런 이제 키워드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실제 이제 자바로 프로그램을 할 때. 그래서 부모 타입에는 자 모든 자식 객체가 자 타입 개입 가능하다. 이것도 이제 공식처럼 이제 이거는 이제 이것도 공식처럼 익혀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인터페이스 타입에는 모든 이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구현한 모든 객체가 대입 가능하다. 그래서 요거 이제 그 효과를 보면 객체를 부품화 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 그래서 부품화 이제 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요 이제 그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타입이 자동차 타입이라는 타입은 동일한데 여기 이제 자동차 타입, 타이어 타입이죠. 타이어 타입 규격이죠. 규격을 보시면 돼요. 규격 자동차를 따졌을 때는 요 타이어 타입이 있는데 요 규격이 같으면 요 타입으로부터 이제 구현한 상속에서 구현한 객체 뭐
이런 뭐 한국 타이어 기체, 금호 타이어 기체 있는데 한국 타이어 기체 뭐 이런 것들도 예. 자, 여기 타이어를 부품으로 교체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또 뭐 어떤 이제 인터페이스가 예, 있는데 그 인터페이스로 예, 구현한 객체가 있다. 그러면 그 구현한 객체도 예, 타이어이기 때문에 타이어 객체이기 때문에 요것도 예, 자 자동차에다가 예, 이 부품처럼 타이어를 예, 자 대입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 이제 다형성 자 설명이 이제 자동차는 타이어 타입으로 한국 타이어와 금호 타이어를 사용하지만 각 타이어의 성능은 다르게 나온다. 그러니까 요거 지금 한 번 더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타입이지만 실행 결과가 다양한 객체를 대입할 수 있다. 근데 뭐 여기 설명이 개념 설명하고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예. 하여간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용어입니다. 자, 우리 객체 했는데 객체는요, 예,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객체는요, 클래스를 가지고 예,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자 부품으로서 어떤 객체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예, 조립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객체는 그냥 만들 수가 없어요. 클래스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객체를 만들려면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클래스가 객체를 찍어내는 틀이다. 예. 붕어빵과 붕어빵 틀 설명드렸었습니다, 그죠? 예. 클래스는 붕어빵 틀, 붕어빵 틀이라고 하면 예. 객체는 붕어빵이다. 요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 어떤 설계도 클래스가 설계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실 세계 뭐 집이 있다, 뭐 자동차가 있다 그러면 예, 그 요 설계도를 가지고 예, 실제 이제 뭐 집이나 자동차를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죠. 예. 근데 붕어빵 이것은 이제 예, 요 의미로 보시는 게 더 뭐 덜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붕어빵을 가지고 빵을 찍으면 다 붕어빵 모양으로 다 나오죠. 똑같은 모양으로 그죠? 예, 클래스를 만들면 예, 객체를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 자 클래스가 이제를 가지고 예, 실제 이제 객체를 찍어내는 거죠. 자 클래스에서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예, 자 필드와 메소드가 자 정의되어 있어야 된다. 자 클래스에서는 예, 객체를 우리가 찍어내려면 생성하려면 이 객체가 어떤 필드와 메소드로 정의되어 있는지 이 클래스 안에도 이 필드와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클래스는 붕어빵 틀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붕어빵 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필드 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필드 틀, 메소드 틀, 예, 작은 메소드 틀, 필드 틀이 어디에 들어있습니다. 클래스라는 틀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찍어내면 클래스로 객체를 찍어내죠, 그죠? 객체를 찍어내면 객체가 예, 찍어내면 이 안에는 필드도 이렇게 찍혀져 있고, 그죠? 메소드도 이렇게 생성돼서 찍혀져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를 자 클래스를 가지고 만듭니다, 그죠? 자, 객체를 해당 클래스의 인스턴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스를 가지고 예, 객체를 만드는 것을 인스턴스화한다라고도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의 클래스로부터 여러 개의 자 인스턴스를 만들 수가 있다, 객체를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예, 만드는 것을 인스턴스화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답니다. 자, 그다음에 뭐 클래스 명명 규칙, 예, 클래스 명이죠. 클래스 우리 작성할 때 클래스 이름은 이렇게 줘야 됩니다 하는 명명 규칙입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 이름을 줄 때 예, 자바 식별자 작성 규칙에 따라라 하나 이상의 문자로 이루어져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첫 번째 글자는 숫자가 올 수가 없고 달러 언더바처럼 이제 특수 문자는 이외에 달러 언더바 특수문자 이외에는 특수 문자를 쓸 수가 없고, 다음에 이제 자바 명령어 키워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한글 이름도 가능한데 프로그래밍 할 때는 다 영문으로 하시는 게 관리입니다, 그죠? 영어 이름으로 하시고, 알파벳 대소문자는 서로 다른 문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대소문자 틀리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첫 글자는 클래스명의 첫 글자는 대문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 단어로 합쳐져서 만든 클래스명은 첫 번째 대문자 하고요. 두 번째 합쳐지는, 세 번째나 두 번째 이렇게 합쳐지는 단어의 첫 번째 글자는 이렇게 다른 단어, 연결된 다른 단어의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로 작성을 해야 되죠. 자, 생성자라고 해서요, 우리가 이제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객체를 가지고 그 객체는 이제 그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 때, 그 클래스에 꼭 이제 클래스 작성할 때 꼭 필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생성자였죠.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어 줄 때 붕어빵 틀을 만들어 주는 거죠. 객체를 찍어내는 틀을 만들어 줄 때 이 생성자를 우리가 코드를 안 만들어 주면 자바 컴파일러가 디폴트 생성자라고 해서, 그죠? 디폴트 생성자를 임의로 그냥 집어넣어서 오류가 나지 않게끔 만들어서 그냥 클래스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디폴트 생성자, 기본 생성자, 요 생성자는 컨스트럭터라고 되어 있죠, 그죠? 디폴트 컨스트럭터. 자, 요런 이제 개념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생성자는 new 연산자에 의해서 호출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성자는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서는 클래스라고 되는데 여기 이제 생성자 이름이겠죠. 클래스 내에 생성자를 이렇게 호출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 생성자의 이름은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이제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생성자 이름이겠죠. 그래서 new 연산자에 의해서 호출되어서 객체의 초기화를 담당하고 있다. 누가? 생성자가. 그래서 생성자를 통해서 객체가 만들어지고, 또 그 객체가 만들어질 때 초기화라는 거, 초기화 작업을 이 생성자가 또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생성자에서 필드의 값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메소드를 호출해서 객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초기화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초기화. 그래서 필드 값을 설정하거나 특정 메소드를 호출해서 객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생성자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코드상으로 클래스를 만들 때 이렇게 이제 퍼블릭 클래스 카처럼 생성자를 만들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이제 소스를 만들어서 자바 소스를 만들어서 클래스를 컴파일해서 만들겠다 하면 자바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요 디폴트 컨스트럭터 기본 생성자를 이렇게 코드상에 삽입을 해줍니다. 삽입을 해주고 요 생성자, 디폴트 생성자, 기본 생성자, 생성자가 하나도 없을 때입니다.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제 규칙에 클래스는 모든 클래스는 생성자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문법이고 규칙입니다. 그런데 편의상 클래스 만들 때 생성자를 안 만들어 주게 되면 자바 컴파일러가 여기죠.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기본 생성자를 추가해서 컴파일해 줍니다. 서비스 해주는 거죠, 말 그대로. 이거 생성자 안 만들어졌네. 그래서 디폴트 생성자, 기본 생성자를 이렇게 코드에 추가해서 클래스를 만들어 준다. 그러면 이제 뭐 생성자가 코드상에 있으면은 이 컴파일러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생성자가 코드상에 있으면요. 예, 하나라도 있으면 아무것도 추가 안 해줘요. 그래서 이 기본 생성자 디폴트 컨스트럭터는 이 소스 코드 컴파일 하려고 보니까 생성자라고 생긴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을 때 이렇게 이제 추가해 주는 거 주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코드상에 일단은 프로그래머가 생성자를 하나라도 이렇게 기술해 주는 게 있다 하면 뭐 이 컴파일러는 그냥 컴파일만 하는 거죠. 클래스 파일로 만들어 주는 거죠. 소스를. 그 작업만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 작성할 때 그 생성자를 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제 선언하는 방법이 요 형식이죠. 그래서 클래스 이름과 여기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게 생성의 명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소괄로 안에다가 이 생성자 블록 안에서 초기화 작업을 할 때 필요한 그런 값들을 매개 변수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생성자 블록 안에 사용할 이제 매개 변수 값을 받을 수 있는데 매개 변수 값이 필요 없다 하면 그냥 필요 없더라도 소괄로는 꼭 넣어 주셔야 되는 거죠. 형식상. 자, 그럼 이제 개발자가 선언한 생성자가 존재 시에는 컴파일러가 기본 생성자를 추가하지 않는다. 이건 규칙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개발자가 소스 코드 상에 생성자를 이렇게 하나라도 기술을 해줬다면 컴파일러는 기본 생성자를 추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코드에 이렇게 보면 카라는 클래스, 퍼블릭 클래스 카 해서 클래스를 이제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제 생성자를 매개 변수 값을 가지는 매개 변수 하나, 둘, 세 개가 있네요. 매개 변수 세 개를 가지는 생성자를 이렇게 이제 프로그래머가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 자바 소스 코드를 클래스로 컴파일 할 때 생성자 기본 생성자를 뭐 이렇게 추가하지 않고 그냥 클래스 파일로 컴파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 카라는 클래스를 만들면 요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생성자 호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랜저, 검정, 300 이 세 개의 값을 요 생성자에 던져주고 차례대로 그 생성자는 요거 값을 이용해서 카 생성자는 요 값을 이용해서 초기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new 한 다음에 요 생성자 이름이고 그죠? 생성자 매개 변수 값 이렇게 줘서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힙 영역의 객체가 생성이 되면 그 힙 영역의 객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객체 주소가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카 클래스 타입의 my카라는 변수를 선언해 주고요. 여기 이제 참조 변수라고 하는 거죠. 객체 주소가 저장된 참조 변수.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자 이렇게 생성된 객체를 할당을 해서 힙 영역에 이제 객체 주소겠죠. 참조 변수라는 것은 이제 참조는 주소, 참조하는 주소를 의미합니다. 그죠? 주소 값을 가지고 있는 my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에서 객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필드 초기화라고 해서요. 이 생성자 호출할 때 필드 값을 초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값이 없이 선언된 필드는 자, 객체가 생성될 때 기본 값으로 자동으로 설정이 된다. 그리고 다른 값으로 필드 값을 초기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필드를 선언할 때 초기 값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 생성자의 매개 값으로 초기 값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객체를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어줄 때 코리안이라는 클래스가 있다. 그러면 코리안은 이제 객체를 만들 수가 있겠죠. 어떻게? new 코리안 해서 new 다음에 생성자 코리안 호출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값을 이렇게 박자바 하고 여기 이제 주민번호를 넘겨주면 요 값을 이용해서 초기화 작업을 합니다. 생성자가 해서 이제 만들어진 객체를 k월이라는 참조 변수에다가 할당을 해주죠.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리고 이제 매개 변수와 필드명이 같은 경우에 this를 사용해라 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필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이제 클래스 만들어 줄 때
자, 필드와 메소드로 구성된다 했습니다. 그죠? 그 필드 이름하고요. 그 메소드의 매개 변수 파라미터 값을 던져주면 이제 이걸 이제 저장할 수 있는 매개 변수죠. 이름이 동일한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요 this를 이용해서 필드명에 해당하는 것은 요 this를 앞에 this 점을 붙여 주셔가지고 필드명을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이죠. 그 생성자 컨트롤, 지금 생성자 계속 이제 설명하는 거고요. 컨스트럭터 이제 설명이고, 생성자를 다양화해야 하는 이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생성자 다양화라는 거는 이제 생성자를 만들 때 그 소스 코드 상에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드는 걸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객체를 생성할 때 외부 값으로 객체를 초기화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이제 외부 값이 외부에서 받는 값이 어떤 타입인지 또 뭐 이렇게 알 수가 없고 또 이게 그 외부에서 던져지는 값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값이 몇 개인지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처리해주기 위해서는 이 생성자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다양화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양화라고 했지만 생성자를 여러 개 만들어 주는 것을 우리가 생성자 오버로딩이라고 얘기합니다. 생성자 오버로딩. 그래서 생성자 오버로딩 이제 할 때 이제 그 조건이 뭐냐면 매개 변수 생성자의 매개 변수의 어떤 타입, 그다음에 개수, 순서가 다른 경우에는 생성자 오버로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아래쪽에 이제 소스 코드가 이렇게 이제 형식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생성자를 여러 개 이렇게 다양화해서 여러 개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생성자를 이렇게 만들어 줄 때는 매개 변수의 타입과 개수가 순서가 다르다면 이렇게 여러 개의 그 생성자를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이제 요 코드는 요 카라는 퍼블릭 클래스 카에서 카라는 클래스 안에다가 디폴트 생성자 매개 변수 개수가 하나인 거, 매개 변수 개수가 두 개인 거, 세 개인 거, 이렇게 이제 생성자를 다양화해서요 생성자 오버로딩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성자 오버로딩을 해 놓으면 객체를 생성할 때 카 객체를 생성할 때 이렇게 이제 디폴트 생성자를 호출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매개 변수가 하나인 생성자를 호출할 수도 있고 요 뭐 그랜저라는 이름을만 주면 요 그랜저라는 이름을 받아서 모델이겠네요. 매개 변수 값이 하나 던질 때는 모델이라는 매개 변수에 받아서 초기화해주고 그 다음에 뭐 new 해가지고 자 객체 생성할 때 생성자 호출할 때 매개 변수 값을 두 개를 넣어주면 요 이제 매개 변수 값을 두 개를 받을 수 있는 생성자가 요 값을 받아서 처리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생성자 오버로딩 클래스 안에 타입과 개수와 순서가 다른 그런 이제 생성자를 여러 개 만들어 준다.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아요. 왜 그 생성자 규칙에 생성자는 클래스와 이름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름이 여기에 카면 얘도 생성자 이름이 카고 얘도 이름이 카입니다. 클래스의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하죠. C가 대문자입니다. 생성자도 똑같아요. C가 대문자인 카. 이름이 똑같은데 자, 타입과 개수 순서가 다른 경우에 이렇게 여러 개 이제 생성자를 만들어 줄 수가 있고 호출할 때 이걸 자동으로 인식을 해요. 그 생성자 호출할 때 매개 변수 값이 하나도 없네. 디폴트 생성자 호출하면 되겠다. 디폴트 생성자 찾아가요. 그래서 디폴트 생성자 실행해주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가 하나다. 그러면 매개 변수가 하나인 생성자를 또 찾아요. 찾아서 카 객체 만들어주고 이건 이제 자동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내부적으로.
자, 그다음에 이제 다른 생성자를 호출한다 됐는데 이제 요때 이제 그 this라는 요 키워드를 사용한 생성자를 씁니다. 우리가 현재 객체를 표시할 때 그 this라는 걸 쓸 수 있는데 앞에서 문법에 this를 이용해서 필드명과 매개 변수명이 동일할 때 요 this라고 하는 요 키워드를 사용해서 필드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생성자 호출할 때도 요 this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제 앞에서 이제 그 필드 구분할 때 썼던 그 this 하고 좀 다른 점은 요 this 키워드 뒤에 이렇게 이제 소갈로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this 소갈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현재 그 객체의 이제 생성자를 이제 호출하는 그런 이제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 생성자 오버로딩이 되면 생성자 간에 중복된 코드가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이때 요 코드 중복 때문에 요런 이제 this라는 생성자를 씁니다. 그래서 초기화 내용이 비슷한 생성자들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중복된 코드가 그 생성자 오버로딩을 하게 되면 여러 개의 이제 생성자를 만들다 보면 똑같은 코드가 이 생성자 저 생성자 계속 나오더라. 코드가 중복해서 나오더라. 그래서 그러면 이거 코드가 중복이 되지 않도록 조금 작업을 한번 해보자. 자, 어떻게 하느냐? this라는 생성자를 쓰면 된다. 그래서 초기화 내용을 일단은 이제 하나의 생성자에 몰아서 작성을 해라. 그리고 다른 생성자는 초기화 내용을 작성한 생성자를 this로 호출을 해라.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요거는 이제 생성자만 모아놓은 거예요. 클래스 안에 생성자만 모아놓은 거고요. 그 매개 변수가 하나인 거, 매개 변수가 두 개인 거, 매개 변수가 세 개인 거죠. 이렇게 있으면 요 소스 코드를 자 이렇게 이제 들여다 보시는 거예요. 보면 그 요 소스 코드에 중복된 부분이 자꾸 나와요. 이렇게 보면 뭐 여기 보면 this.모델은 모델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뭐 this.max 스피드는 250, this.max 스피드는 250 이렇게 중복된 거. this.모델은 모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중복된 코드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요 this라는 요 생성자를 이용해서 중복된 코드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요거는 이제 실습할 때 한번 볼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메소드. 자, 우리가 그 객체가 필드하고 메소드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자, 메소드 어떤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기능. 상태값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필드고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어떤 동작, 호출됐을 때 어떤 동작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메소드죠. 그래서 메소드는 무엇인가? 자, 객체의 동작, 객체의 동작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메소드를 호출해서 실행할 수 있는 자 중괄로. 자, 요 메소드 호출되면요, 요 중괄로 메소드 블락 안에 있는 명령들이 실행이 됩니다. 다음에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 중괄로 블록에 있는 모든 코드들이 일괄 실행이 된다. 그래서 메소드를 클래스 안에 메소드를 선언해 주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 안에 메소드 선언해 줄 때 일단은 요 형식이 리턴 타입이 제일 앞에 오고요. 그러니까 메소드를 실행한 다음에 실행이 끝나면 메소드를 호출한 곳으로 되돌려 줄 값, 그 값이 어떤 데이터 타입이냐 하는 리턴 타입이라고 합니다. 메소드가 리턴하는 결과 타입이라고 되죠. 리턴 타입. 그 다음에 한 칸 띄어쓰기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 이름이 옵니다. 메소드 이름. 실제 이제 어떤 기능을 알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메소드 이름을 주시는 게 제일 낫죠. 뭐 calculator라는 뭐 클래스가 있으면 만약에 이제 그 덧셈 하는 메소드 하면 add 뭐 이런 식으로 준다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요 메소드 이제 내용을 이렇게 보면 메소드가 실행할 때 필요한 데이터를 받기 위한 변수다. 그래서 요 메소드 블락 중괄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메소드가 호출됐을 때 요 메소드 블락에서 코드들이 실행되는 자바 명령어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요 코드들이 실행이 될 때 이 외부에서 전달되는 매개 변수 값이 있으면 요 매개 변수를 통해서 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 매개 변수는요, 실제 이 그 메소드 블럭 안에서 사용되는 지역 변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역 변수 아시죠? 이 블럭 안에서만 사용되는. 바깥쪽에서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메소드 이름, 그다음에 소갈로 매개 변수가 오는데 필요 없으면 생략 가능합니다. 소갈로는 있어야 되고, 매개 변수는 쓰지 않는다 그러면 안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중괄로 메소드 실행 블럭이 오고요. 자, 그래서 요 메소드를 이제 보면 메소드 형식에서 앞에 보면 리턴 타입이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메소드를 실행한 후에 되돌려주는 값의 타입입니다. 리턴 타입이라고 합니다. 리턴 타입. 그래서 요 메소드는 리턴 타입이 있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어떤 메소드를 호출하면 결과값을 되돌려주는 메소드가 있고요. 이 메소드를 호출을 해도 결과값을 되돌려주지 않는 메소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메소드를 이제 호출을 할 때 결과값을 되돌려주지 않는 결과값이 없는 그 리턴 값이 없는 메소드 호출 이제 선언하실 때는요, 이렇게 메소드명 여기 파워온이 메소드 이름이고요. 보이드 메소드 이름 앞에 보이드라고 넣어줍니다. 그러면 파워온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되돌려주는 리턴되는 값은 없다 이런 뜻이죠. 보이드. 근데 이제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어떤 값을 처리를 한 다음에 호출하는 것으로 되돌려주는 값이 있다 했을 때는 이렇게 디바이드처럼 요 메소드 이름입니다. 나누기 하는 거죠. 뭐 x 값과 y 값을 매개 변수 값으로 받아서 여기서 나누기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에 분명히 리턴이라는 명령이 있을 거예요. 리턴 명령으로 결과값을 되돌려줍니다. 그러면 그 되돌려주는 값의 타입, 리턴문으로 되돌려주는 값의 타입이 뭐다? 더블이다. 이렇게. 그래서 디바이드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더블 타입의 리턴 값을 되돌려준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모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소드를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면요, 호출할 때는 메소드 이름을 이렇게 사용하죠. 그래서 메소드 이름을 쓰는데 매개 변수 값이 없는 매개 변수가 없는 메소드 호출할 때는 그냥 여기 필요 없더라도 소갈로 열고 닫고, 이거 소갈로 열고 닫고입니다. 소갈로 열고 닫고 이렇게 형식을 갖춰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수 호출하는 방법이죠. 메소드 호출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리턴 값이 있다면 여기 이제 디바이드처럼 리턴 값이 있다면, 자 10번 x에 20번 y에 여기 이제 각각 값이 매개 변수 값으로 전달이 되고요. 이걸 이제 뭐 덧셈을 하겠죠. 여기서 이제 공개되는데 뭐 x 값하고 y 값하고 뒷받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리턴을 할 겁니다. 리턴 해가지고요. 자 xy 값을 x 더하기 y 하는 값을 리턴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리턴되는 값은 더블 값이니까 요 함수 디바이드를 호출했을 때 리턴되는 값이 있으니까 이걸 어디인가 저장해야 되죠. 그래서 요 리절트라는 변수를 리턴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리절트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줍니다. 자, 이때 리턴되는 값이 더블 타입이죠.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그래서 요 결과값을 저장하는 변수의 타입도 더블로 이렇게 타입으로 선언을 해준 거죠. 자, 이때 이제 그 메소드의 이름도요, 우리 저 명명규칙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메소드 이름도 우리 이제 클래스 이름도 명명규칙이 있고요, 변수도 명명규칙이 있고, 그죠? 이름 붙이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죠? 메소드도 명명규칙이 있어요. 그 명명규칙대로 요 메소드 이름을 우리가 이제 선언할 때 그 이름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를 메소드에서 사용하겠다 했을 때는 매개 변수를 이제 쓰겠다 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그 메소드 명 뒤에다가 갈로 소갈로 안에다가 요 매개 변수의 타입과 매개 변수 이름을 콤마로 구분해서 여러 개 이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사용만큼 이렇게 콤마 구분해서 선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뭐 매개 변수 필요 없으면 소갈로 비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보면 이제 뭐 파워원 같은 경우는 매개 변수가 없는 거고요. 그냥 함수 그냥 호출만 하는 거죠. 호출하면 여기 이제 호출해서 실행 결과 끝나면 다시 이렇게 되돌아옵니다. 그죠? 그 다음 문장 실행하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디바이드 같은 경우는 10하고 20을 x와 y 여기 이제 던져주면서 이렇게 호출합니다. 호출해주고 요 메소드 블락에 있는 거 이제 실행하고 리턴 값을 요 더블 타입의 리턴 값을 그대로 되돌려줍니다. 그죠? 되돌려주면 요 리절트 변수에 저장을 하겠죠. 값 자체를 이렇게 그 함수 호출할 때 메소드 호출할 때 이렇게 이제 값을 줄 수도 있고요. 뭐 지금 이제 B1과 B2는 지금 바이트 타입으로 10과 20이 들어 있는데 그 디바이드 호출할 때 이렇게 이제 변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값을 이렇게 메소드 호출할 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B1, B2 하면 B1이 가지고 있는 10, B2가 가지고 있는 20을 요 디바이드 메소드에 이제 전달을 하는 거죠. 매개 변수 값으로. 그래서 이제 요 리턴 값이 있을 때는 요 리턴문을 보통 이제 쓰는데 우리가 그 뭐 함수 이제 그 메소드를 선언을 해줄 때 뭐 메소드 명 앞에 인티저 타입이다 하면 요거 이제 정수 타입의 어떤 리턴 값을 가진다. 전수 값을 리턴해 준다. 기 때문에 소스 코드 상에 이렇게 찾아보시면 리턴이라는 명령이 있을 거고 또 정수 값을 이렇게 리턴해 주는 부분 변수나 어떤 수식이나 리터럴 값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리절트라는 변수의 x, y 값 정수 더하기니까 정수 나오겠죠. 인티저 값인데 그 인티저 값을 가지고 있는 리절트 변수 값을 리턴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리턴 이 메소드 선언해 줄 때 메소드명 앞에 리턴 타입이 이렇게 선언되어 있으면 꼭 리턴 값을 리턴해야 됩니다. 리턴 문상에서 꼭 리턴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보이드 들어가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제 그 메소드 선언할 때 리턴 타입이 보이드일 때, 리턴 타입이 없을 때, 뭐 그런 경우에는 그 이 리턴 명령어가 필요 없죠. 없는데 요 뒤에 그냥 그 어떤 수식이나 리터런이나 어떤 값을 저장하고 있는 변수가 아니라 그냥 단독으로 그냥 리턴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단독으로 리턴 올 때는 이제 그 더 이상 그 다음 이제 어떤 명령문이 있더라도 그 다음 명령문을 실행하지 말고 이 메소드를 호출한 부분으로 되돌아가라 하는 그런 이제 의미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리턴문을 요 명령문을 키워드를 쓰는데 반환값이 없는 그런 메소드를 이제 작성할 때도 요 리턴문을 이제 쓸 수가 있는데 그때는 어떤 반환값을 되돌려 준다는 게 아니라 그 호출한 곳으로 제어를 옮겨가라 다시 되돌아가라 하는 그런 이제 의미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리턴문이 없는 메소드라고 했죠. 메소드 실행을 강제 종료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여기 불리언 타입의 요 메소드 하나 is report guess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블락 안에 요 조건식에 따라 가지고 if 조건식이 참이면 false 값이 리턴이 되고 그죠? 요 if가 참이 아니면 요 true 값이 리턴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메소드. 그러니까 이 메소드 소스 코드는 클래스 코드 블락 안에 클래스 코드 블락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다음 이제 메소드를 이제 호출하는 얘입니다. 그래서 메소드를 호출을 하실 때, 자, 요것도 클래스 내부에서 메소드를 호출을 하는 경우가 있고, 클래스 외부에서 메소드를 호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메소드는 클래스 내부에서 다 호출할 수가 있는데, 클래스 내부에서 호출할 때는요, 메소드 이름으로 바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 지금 내부 메소드죠. 내부 메소드에서 위에 보시면 같은 클래스 안에 요 run, stop, sound라는 요 위에 선언된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죠. 그래서 같은 곳에 있는 요 메소드를 호출할 때는 요 메소드의 이름 run, stop, sound 요 이름으로 바로 이제 호출을 한다는 뜻이고요. 요게 이제 내부 클래스 안에 내부 객체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부에 있는 다른 이제 이 지금 메소드를 호출할 때 이렇게 메소드 이름만 사용하면 된다 이런 뜻이고요. 만약에 이제 요게 이제 외부 객체고 이제 요게 내부 객체예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객체가 또 다른 객체의 어떤 메소드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객체를 생성한 후에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호출해라. 여기서 이제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외부 객체입니다. 외부 객체인데 요 오른쪽에 있는 객체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new 키워드 상에서 카 하면 얘가 이제 카겠네요. 얘가 카. 얘가 카. 카 클래스 객체를 이제 생성을 이렇게 하는 거죠. 카 클래스 객체를 생성해서 자, 소문자 이름으로 카 됐습니다. 여기 이제 참조 변수가 됩니다. 뭐 참조 변수 혹은 카 객체 이렇게 불러요. 카 객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참조 변수, 카 참조 변수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외부 객체가 또 다른 이제 객체 객체를 접근해서 요 객체 다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메소드를 호출할 때는 요 참조 변수 run, 뭐 stop, 뭐 sound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기 위해서 참조 변수를 이용합니다. 자, 카라는 참조 변수. 그래서 카.run, 카.stop, 카.sound처럼. 그래서 참조 변수 이름 뒤에다가 점 붙이고요. 자,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이름을 이렇게 점 뒤에다가 run 혹은 stop 혹은 sound 하면 자, 여기 이제 선언되어 있는 다른 자, 외부 객체가 다른 객체를 이렇게 접근해서 카 객체를 접근해서 카 객체가 가지고 있는 run이나 stop이나 sound 메소드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자기 거 실행할 때는 그냥 메소드 이름 호출하면 되고요. 이름으로. 남 거 호출할 때는 그 남 거라는 게 그 객체, 다른 객체. 그러면 다른 객체를 참조하려면 참조 변수 있어야 되죠. 이런 이제 참조 변수 앞에 따라오고 그다음에 점 한 다음에 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명 이렇게 이제 호출을 하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앞에서 그 메소드 지금 이제 오버로딩이 나오는데요. 앞에서 오버로딩이라는 용어는 이미 나왔죠. 오버로딩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생성자에서 나왔죠. 아까 여기 메소드 말고 여기 생성자, 생성자에서 생성자 오버로딩, 그죠? 생성자 오버로딩 할 때 이게 이제 생성자 여기 이제 선언해 주는 부분인데 타입이나 매개 변수 타입이나 개수나 순서가 다른 경우에 이게 조건입니다. 다른 경우에 또 다른 생성자를 생성할 수 있다. 이게 조건입니다. 오버로딩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처럼 메소드도 오버로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메소드 이름은 똑같은데 매개 변수 개수나 타입이나 순서가 다를 경우에 메소드를 여러 개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메소드 오버로딩 설명이죠. 메소드 오버로딩이 뭐냐? 자 클래스 내에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여러 개 선언해 주는 거, 그죠? 예. 자 클래스 안에 자 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이 같은 거예요. 자, 메소드 이름이 똑같은 거요. 똑같고, 예. 자, 이 똑같은 메소드가 여러 개 선언되어 있는 그런 이제 클래스 메소드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메소드 이름으로 다양한 매개 값을 받기 위해서 요 메소드 오버로딩을 사용을 한다. 예. 메소드 호출할 때 하나의 이제 똑같은 이름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당연하겠죠, 그죠? 이름은 똑같겠죠. 그런데 실제 이제 실행될 때는 매개 변수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일 때는 하나인 매개 변수가 하나인 메소드가 호출이 되고 호출할 때 매개 변수가 두 개면 매개 변수가 두 개일 때 처리할 수 있는 이제 메소드가 호출되고 이런 식으로 돼. 내부적으로 이런 걸 이제 처리를 해줘요. 그래서 오버로딩 요 메소드에 지금 메소드 하고 있죠. 네, 메소드의 오버로딩 조건이 뭐냐? 똑같죠 앞에 생성자하고. 제가 매개 변수의 타입과 개수와 순서가 다르다면 메소드 오버로딩을 통해서 메소드를 여러 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문법 형식입니다. 그래서 뭐 클래스 다음에 클래스 여기 이제 클래스 블락이고요. 요 클래스 블락 안에 메소드들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리턴 타입 무관하다. 그러니까 리턴 타입은 같아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여기서 오버로딩 조건에 메소드 오버로딩 조건에 매개 변수의 타입과 개수의 순서가 다르면 오버로딩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조건이고요. 여기에 리턴 타입은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리턴 타입이 동일하든 다르든 이거는 이제 상관없다는 거죠. 그리고 메소드 이름 당연히 이제 똑같은 이름으로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타입, 개수, 순서 여기서 타입, 개수, 순서, 매개 변수 자 요것만 본다는 거죠. 매개 변수의 타입, 개수, 순서가 다른지 확인해서 다르면 메소드 오버로딩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클래스 안에 동일한 똑같은 이름의 클래스를 그 메소드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 여기 박스에 이렇게 보시면은 프린트 엘린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제 메소드 이름인데 프린트 엘린이라고 되어 있죠. 다 메소드 이름이 프린트 엘린입니다. 그래서 소스 작성할 때 보니까 이것도 메소드 다 메소드인데 다 이름이 똑같아. 그러면 이거는 메소드가 오버로딩 되어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매개 변수가 하나지만 타입이 다 다르죠. 타입 불리언이고 캐릭터고 그죠? 캐릭터 배열이고 더블이고 플롯이고 이제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메소드 오버로딩을 할 수가 있다. 매개 변수가 하나지만 타입이 다르잖아요. 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불리언 값이 하나 들어왔을 때는 얘가 호출이 되고 만약에 인티저 값 하나가 이 메소드 호출할 때 들어왔을 때는 요 놈이 이제 호출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를 이제 어떤 값이 들어오느냐를 구분해서 자동으로 해당되는 타입의 메소드를 자, 선택해서 내부적으로 이제 실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아래 이제 코드 보면 플러스 자 메소드죠. 리턴 타입이 인티저고 그죠? x와 y 두 개의 매개 그 변수 값을 받을 수 있게 있습니다. 그래서 호출할 때 플러스 소괄호 열고 10,20 또 소괄호 넣고 이렇게 호출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호출되면 이제 리턴 값이 여기 보면 이제 x, y 값을 더해서 리절트에 넣어주고 리턴 리절트 했죠. 그러면 요 리절트 타입이 인티저 타입이니까 요 상태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대입 연산자 이렇게 사용했어요. 뭐 리절트 int 뭐 리절트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반환 값을 받을 수 있도록 변수에다 이렇게 대입을 하겠죠. 요거는 이제 더블 타입 xy 값 처리하는 거죠.
개수는 같은데 xy 같은데 플러스 자 그죠 매개 변수 이름 매개 변수의 그 타입이 다르죠. 개수는 같은데 플러스라는 메소드 이름이 같고 이게 이제 지금 오버로딩 된 거예요. 메소드 오버로딩 된 겁니다. 리턴 타입은 뭐 이건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랬습니다. 이거 하고 상관없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야 그러면 타입이 지금 개수는 같은데 타입이 이거는 인티저 2개고 이거는 더블 타입 2개니까 그러면 클래스 만들 때 메소드로 오버로딩 해야 되겠다 해서 따로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x는 10이고 더블 타입인데 요거 20.3이 이제 y 있는데 x와 y 이렇게 던져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는 정수 던져주고 하나는 시수 던져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 중에 자동 현변환 기억나시죠? 그래서 자동 현변환이 여기 값을 이렇게 함수 메소드 호출할 때 값을 주면요 이 넘어갈 때 자동 현변환이 돼서 넘어갈 수 있으면 자동 현변환 돼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20.3 이건 하나는 더블이고 하나는 정수형이죠. 그러면 인티저이면 여기 찾아보니까 이게 앞에 게 인티저고 뒤에 게 더블이 없더라 하면 요 더블 돼 있는데 자동으로 이렇게 대입돼서 사용이 돼요. 그래서 10이 10.0으로 그러니까 실수 값으로 바뀌어서 자동 현변은 돼서 대입이 됩니다. 요거는 예제하면서 다시 또 볼게요. 규칙이 너무 많다 그죠? 네. 자 일단은 일단 메소드 여기까지가 이제 메소드 오버로딩까지가 이제 메소드 이야기고요.